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 아세안 식음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세현입니다. 저는 한 아세안 센터 무역투자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우리 귀빈 여러분, 발표자분,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대면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연사분, 발표자분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먼저 한 아세안 센터 김혜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 사무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간디 술리스티안토 수에르만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님이시자 아세안 서울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발표자님, 그리고 한 아세안에서 오신 신사숙녀 여러분,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모든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아세안 식음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모든 발표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중한 인사이트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 아세안 식음료 산업에 제시해 주실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세안 위원회에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세안 서울위원회에서 저희 한 아세안 센터를 항상 든든히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 아세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녁을 보면 음식에서부터 커피,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동자,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 아이돌 그룹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국민들을 그리고 아세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세안의 농축산식품 시장은 작년 대비 4% 성장해 5,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품목별로 시장 규모를 보면 베이커리와 곡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스낵, 육류, 채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농축산식품 시장은 2020년부터 지난 5년간 매년 8%씩 성장해왔고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식음료 시장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기준 아세안의 온라인 농식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0% 성장해 360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아주 큰 성장세입니다. 그래서 총 시장 규모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은 식음료 산업의 온라인 판도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시켰습니다. 건강식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당분, 저탄수화물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품 구매 기준이 맛과 가격 중심이었지만 이제 성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공급망의 불안정이 계속 지속되면서 식물성 대체육과 식물성 우유와 같은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아세안 센터가 오늘 2023 아세안 무역 전시회를 2023 서울푸드 국제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아세안 무역 전시회는 당 함유량이 낮은 저당 식품, 육류 대체제 등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며 가정 간편식도 전시합니다. 아세안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10개 아세안 회원국에서 온
44개 식음료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한국 국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개 아세안 회원국에서 온 44개의 식음료 기업들이 폭넓은 제품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식음료 역량 강화 세미나는 식음료 업계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아세안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이 더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이자 서울 아세안 위원회의 의장님이신 간디 술리스티안토 수헤르만 대사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입니다. 간디 술리스티안토 2022년 1월에 부임을 했고요. 지금 서울에 온 지는 1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혜용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김혜용 사무총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를 처음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아세안 센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한 아세안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혜용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축사를 하기에 앞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 식음료 전시회 개막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희 장관님께 그곳에 가셔서 또 세미나에 참석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김혜용 사무총장님께 힘이 되기 위해서 또 저희 그 장관님들께도 함께 하시도록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김혜용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아세안 무역 전시회 참석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아세안 무역 전시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근본 아세안 무역 전시회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조직해 주신 한 아세안 센터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시는 김혜용 사무총장님과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김 사무총장님과 또 한 아세안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한 아세안 센터는 가구, 게임, 수산업과 같이 다양한 부문에 종사를 하는 아세안의 중소기업들을 훌륭한 전시회와 또 부문에 특화된 세미나를 통해 한국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날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세 및 중소기업들은 전체 비즈니스의 90%, 고용의 60에서 70%, 그리고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스터 하포노라고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간의 협력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맨이신데요. 이분께서 오늘
본인의 비즈니스를 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중국 그리고 아마도 10에서 15년 전에 중국하고도 협력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발표를 들으실 때에 그런 다양한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빈곤 수준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영세 및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그리고 기타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비교적 회복력이 높다는 것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사회의 근간이 되었고 특별히 젊은 층, 여성, 그리고 취약 계층에는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ME 중소기업부의 장관님하고 만났는데요. 장관님께서는 특별히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SME 사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당시에 저희 인도네시아의 그 장관님 미스터 타타님하고도 같이 만나 뵀었는데요. 두 장관님께서는 SME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 역시 이러한 중소기업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또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중소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SME들이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에는 약 35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전체 기업의 99.9%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략 1,400만 명 또는 전체 노동 인구의 약 88%를 고용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기부 장관님께 제가 받은 수치입니다. 아세안에는 7천만 개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있고 이 숫자는 전체 비즈니스의 97.2%에서 최대 99.9%에 해당이 됩니다. 아세안의 영세 및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85% 그리고 GDP의 44.8% 그리고 국가 수출의 1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역 규모를 생각했을 때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에는 7천만 개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과 아세안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영세 및 중소기업들이 아세안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기업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사실도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2023년 라부안 바조에서 5월 10일에서 11일에 열렸던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경제에서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장 성명에서 아세안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교역국들과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노력들이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아세안은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본 한 아세안 센터가 주관하는 역량 강화 세미나는 영세 및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의지와도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아세안 영세 및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개선 및 강화될 수 있도록 근본 아세안 무역 전시회를 주관한 한 아세안 센터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세안 국가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영내 그리고 글로벌 체인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식품 그리고 음료 부문에서 잠재적인 협력의 여지 및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를 하며 아세안의 영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 아세안 센터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 아세안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트리마 가시 감사합니다.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overs 첫 번째 세션은 한국 식음료 산업 리포트 및 시장 트렌드 2023을 주제로 하고, 두 번째 세션은 한국 식음료 시장을 공략하는 아세안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패널 토론과 Q&A 세션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or comment.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발표라든지 패널 디스커션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유튜브 라이브 챗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유튜브 비디오 하단 설명란에 제시해 놓았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식음료 산업 리포트 및 시장 트렌드 2023 세션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심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님이십니다. 심현수 팀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심현수 팀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현수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발표를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량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빠르게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식품산업 현황, 그리고 식품산업 트렌드, 그리고 재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식품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생산 규모와 수입 식품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정부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식품산업 생산 실적은 93조 1천억 원, 미화로 약 8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직전 5개년도 연평균 증가율이 3.6%였던 거에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육가공품이 상위 3개 품목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HMR로 대변되는 즉석 섭취, 편의식품류, 그 다음에 소스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빵류, 수산물 가공품, 닭포장육, 유탕면, 그리고 과자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농수산식품 수입액은 325억 7,800만 USD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원료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외에도 농축수산물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을 수입액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가공식품이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과채 음료류가 많이 수입됐고요. 그리고 식물성 유지나 아니면 소스 같은 식재료 수입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류 와인이나 맥주의 수입이 많았고요. 하지만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박스에 있는 것들이나 밑줄 그어진 거 자세히 보시면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 유가공품, 첨가물, 1차 농수산식품이 수입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러시아 순이었는데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을 합치면 3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 변화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었지만은 지금 온라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소비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월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가구 비중이 2013년도에 8.2%에 불과했는데 18년도에 22.2%, 그리고 22년도에는 56.3%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고가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 9.8%가 온라인 전체 거래 금액 중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금액이 9.8%였는데 22년도에는 27.6%까지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구매 형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선 식품보다는 가공 식품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정기 배송하는 가구도 2021년도에는 3.7%에 불과했지만은 2022년도에는 6.2%까지 약 2배 가까이 1년 만에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식품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리고 편의성이나 건강지향의 소비자 욕구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편의성 선호나 건강지향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화시켰는데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한국 식품 시장은 HMR이 급성장하고 있고 소포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염 저당 식물성 단백질이 확산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 제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1인 가구와 먼저 편의성 선호 부분입니다. 비혼이 증가하고 노인 1인 가구도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2021년도에 약 33.4%까지 늘었습니다. 1인 가구가 2017년도에 562만 가구였었는데 2021년도에 717만 가구로 늘었고요. 또 맞벌이 가구 비중도 46.3%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에 맞벌이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HMR과 소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MR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HMR 시장이 2021년도에 4.1조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84%나 급성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5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경우는 밀키트를 넘어서 RMR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시장이 22년도에 3,363억 원에서 2025년에는 7,25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단순한 밀키트에서 지금은 유명 음식점이나 호텔 인기 메뉴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RMR로 진화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조리가 간편한 포장육, 양념육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봤을 때 식품별 생산 실적의 상위 3개 품목이 육류였습니다. 특히 양념육류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2.5% 성장했는데요. 불고기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보다는 이렇게 재워진 불고기를 바로 구울 수 있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양념육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포장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소포장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3, 4인분 분량의 그 생선 요리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전자레인지로 한 번에 돌리면 바로 요리가 되는 1인용 생선 조림이나 구이가 출시되고 있고요. 그 밑에 거는 1인 권장량에 맞춘 소포장 견과류가 인기가 있습니다. 또 과일 같은 경우에도 바나나 하나하나 낮게 포장된 제품이라든지 수박이나 멜론처럼 이렇게 혼자 사 먹기 어려운 제품들을 1인용으로 포장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자 같은 경우는 1인용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존 유명 프랜차이즈들도 1인용 피자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1인용 전용 밀키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밥이 없이 반찬만 1, 2인용 반찬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의 건강지향 트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지향이 나타났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의해서 이런 영향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MR 확산에도 이 건강지향이 영향을 더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염저당 식물성 단백질 시장 확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표시 제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용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은 20, 30대 여성들이 그 샐러드 제품이라든지 다이어트 도시락을 소비하면서 HMR 중에서 신선 소비 식품, 신선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서 설탕, 당류 같은 것들을 대체 감미료로 대신한 저당, 무당, 제로 칼로리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소주까지 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가정에서도 설탕 대신 식자재로 사용하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부면이나 아몬드 우유, 대체육 같이 식물성 단백질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비건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육 시장이 2021년에 1,840만 달러에서 2025년에 2,26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 인구도 2008년에 15만 명에 불과했지만은 21년도에 25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MZ 세대에서는 간헐적 채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관련한 관심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규모를 보면은 2020년에 전년 대비 16.3% 성장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19.8% 성장했습니다.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약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고요. 주요 인기 품목은 홍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에 도입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활용한 제품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이나 농산물에는 기능성이나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원료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알룰로스 제품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고서 기능성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다시 살펴보면은요, 사이다 제품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추가해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지지 중성 지지 개선, 그리고 배변 활동 도움의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퀘이커 오트밀바인데요. 여기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추가하고서 장내 유익균 증식,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이라는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표시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인기를 끄는 방법이 최근에 있습니다. 최근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에서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닙스,
브라질넛, 4차인치 노니, 깔라만시 같은 것들이 인기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을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드리는 제언입니다. 제가 너무 준비한 게 많은데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좋은 제품이나 소포장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당이나 저염 비건 제품 그리고 건강 관련 제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은 뭔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연사분을 자리에 모실 텐데요. 한국비건진흥원 대표님이신 권유진 대표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비건진흥원 원장 권유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십수년간 그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한 정책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한국비건진흥원이라고 하는 민간기관을 설립을 하고요. 그 안에서 비건 인증과 그다음 비건 교육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비건 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비건 식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건이라고 하는 용어는 Non-Dairy Vegetarian의 개념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이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을 7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고 그중에 가장 엄격한 단계를 비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건이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 중에서 거기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이나 가공 보조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동물성 원료 그리고 동물유래 원료가 절대 포함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그런 원료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 식이 유형 자체를 또 비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건 인증에서 그 기준은 가장 주요한 그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모든 원료에서 동물성이 포함되면 안 된다. 다음 두 번째는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넌비건 제품과 비건 제품이 교차 오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 비건 시장의 전반적인 그 시장 조사 결과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채식연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는 15만 명에서 2021년에는 그 비건 인구가 250만 명까지 약 1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 소재의 비건 식당과 카페 93곳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이용 금액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 5년간 그 163% 이상 성장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 인증 건수 또한 증가를 해서 최근 2년간에 14배 정도의 상승 건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정부와 그리고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그 식물 기반의 푸드테크를 활용한 그런 스타트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아머레드 프레시, 이건 비건 치즈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널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한 조인앤 조인, 그리고 이노아스, 이곳은 대체육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 올가니카, 이러한 주요 그 비건 푸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2017년만 해도 그 비거니즘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다이어트, 이런 정도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현재는 환경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그 비건 제품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까지 일반 그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그 21년도에 한국 내에 유통 중인 비건 제품 3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음료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과자류, 그 다음 대체육류, 소스류 순으로 나타났고요. 2030 세대인 그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 비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주로 즐기는 그런 음료류 그리고 과자류들이 그 가장 많은 건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도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육류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대체 육류의 제품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식품의 맛과 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비건 마요네즈라든지 비건 육수, 그리고 비건 조미료와 같은 그런 비건 소스류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 약 78% 정도가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가 그 비건과 넌 비건을 그 가려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건 인증 마크의 유무를 보통 확인을 하고 그 구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인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마크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그 비건 식품 중에서 그 대체 육류에 대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육류에 대한 특징입니다. 불고기, 떡갈비, 이거는 그 한식 요리이죠. 한국의 전통 요리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추세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1인 가구와 그리고 편의를 중시하는 그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간편 조리식 밀키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고단백이라든지 저콜레스테롤, 그다음 제로 트랜스 지방, 이런 식으로 그런 건강을 중요시한 넌지에모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그런 그 표시 사항을 넣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주로 그 판매되고 있는 탑3 비건 푸드 브랜드입니다. 풀무원과 농심, 그다음 신세계 푸드가 주요 탑3 브랜드인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러한 그 회사들이 그 브랜드를 만들고 각각 그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그 비건 제품을 그 레스토랑에서 직접 이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풀무원 같은 경우 지구식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그런 것들을 여기 그 플랜튜드에서 직접 그 먹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다음 농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베지 가든이라는 브랜드를 갖추고 파인다이닝인 포레스트 키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에서는 베러미트를 출시를 했고요. 베키아의 누보 그리고 노브랜드에서는 이 베러미트를 이용을 해서 노브랜드 그 버거, 베러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그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채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채식 레스토랑, 비건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주시에서도 비건 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채식의 날을 만들고 채식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비건 메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는 비건 현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비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향후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인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친환경, 그다음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 가치 소비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식품 업계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모두 갖춘 비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비건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찰 음식이라든지 뭐 해조류나 채소류 등을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 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한국의 비건 제품은 현실적으로 넌 비건 제품 대비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 충분히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로 그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 보면 한국에서 직접 제조된 그런 제품들이 97%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주요한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와 제휴를 해서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들 대부분을 보면 수입 원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대두 단백부터 뭐 식품 첨가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입 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비건 인증을 받으시기 전에 비건 인증 받은 원료를 한국에 공급하시면 훨씬 접근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권 대표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Our last presenter,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자는 김보름 대학내일 인사이트 플래닝 팀 매니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김보름 매니저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MZ세대 전문 마케팅 에이전시 대학내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름 매니저라고 하고요.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 자체 연구소 데이터와 또 마케팅 실행팀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준비했습니다. 대학내일 내부 빅데이터 팀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가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10대를 중심으로 비건 관련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자료와도 비슷한 결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건 단순히 비건 시장이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2023년 비건 관련 연관어를 살펴봤을 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비건이라는 게 식품을 떠나 이제는 반려동물, 친환경, 생분해, 그리고 화장품, 생일 선물까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더 이상 F&B 시장이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게 한 끼 식사의 대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F&B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음식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MZ세대 소비자 트렌드입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미엄 레스토랑 방문이 굉장히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이런 해산물이나 스테이크 같은 고기류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해시태그 발화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비건이나 비건 케이크, 비건 카페, 디저트류도 역시 동일하게 발화량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특정 메뉴가 이들에게 인기 있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욕망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평소에 잘 즐기지 못하는 이색적인 음식 경험과 체험을 원해서 이렇게 어려운 예약과 방문 시스템을 거쳐서 굳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F&B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클래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결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일 유업 오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비건 메뉴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한다거나 마켓컬리에서 진행하는 오프컬리 같은 공간에서도 지중해식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체험하고 더 경험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예로 오설록이라는 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64개 정도의 매장을 가진 굉장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점포 수를 줄이고 대신 차별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경험 존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을 변화시킨 것인데요. 예를 들면 북촌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티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단순히 이게 우려먹는 녹차를 넘어 칵테일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내가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고 차별화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36.2%나 증가할 수 있었고 영업이익 역시 굉장히 3,000%가 넘는 높은 비율의 증가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팝업 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꼭 팝업 스토어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었는데요. 바로 콜라보와 클러스터 효과입니다. 실제로 어메이징 오트 같은 경우에는 서촌이라는 공간에 다양한 카페들과 콜라보하여 그 카페에 우리 제품을 활용한 콜라보 메뉴를 새로 개발 및 입점시켰고요. 켈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 새로운 오트 관련 제품이 나왔을 때 연희동이라는 공간에 다양한 아이스크림 가게 혹은 카페 혹은 식음료 제품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에 입점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동선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엮여 있으니 클러스터 효과도 가질 수 있었겠죠. 이는 지금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서 진행 중인 제주맥주 팝업 스토어도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광장시장은 전통시장 중에서도 다양한 먹거리를 가진 공간인데요. 이제 맥주가 그 광장시장 내에 있는 하나의 그런 식당과 콜라보해서 사람들이 직접 다양한 제품을 사서 방문을 하면 그 제품과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페어링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제품과 맥주를 먹다 보면 이 맥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음식과 잘 어우러지고 내가 저녁에 함께 한 끼 식사로 페어링할 수 있는 맥주로 소비자 인식에 틈입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 경험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계하는가가 최근의 마케팅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 경험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를 언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F&B 제품이 성공하는 투트랙 전략인데요. 앞서 이 세 가지 브랜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가장 핫한 신상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브랜드에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백화점과 편의점이었는데요. 왜 백화점과 편의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서 Z세대들이 주로 다니던 팝업 스토어나 핫플레이스 브랜드였던 이 곳들이 편의점 제품을 통해서 좀 더 인지도를 확대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을 때 기존에는 이렇게 100 정도의 데이터를 보이던 수치가 편의점 입점 이후 굉장히 놀라운 상승폭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노티드 도넛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편의점 입점 이후에 약 40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요. 노티드 도넛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GS 입점 이후 2만 건가량의 언급량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2020년 3월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했을 때 또 한 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힙한 마차 브랜드로 유명한 슈퍼 말차의 경우에도 2021년 1월보다 2022년 6월, 7월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역시 더현대라는 여의도 백화점에 입점하면서 중간에 큰 폭을 보일 수 있었고요. MZ세대가 꼭 도산공원에 가면 간다는 카멜 커피 역시 기존보다 2022년 6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편의점 입점 시기와 동일했고 이 사이에도 더현대 서울에 입점했을 때가 가장 큰 증감폭을 보였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편의점에서 우리 제품의 대중화를 하기 앞서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우리 브랜드를 먼저 마주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투웨이로 경험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네, 보통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에 대한 굉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큐레이션 능력을 신뢰하다 보니 여기에 입점한 브랜드라면 일단 내가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그런 인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그렇게 내가 조금 알게 된 브랜드를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순간 이 제품 한번 내가 먹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최근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 브랜드와 우리 제품이 소비자의 하루 중에 어느 순간에 틈입하고 있고 어느 시점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앞에 발표 자료에도 나왔던 제로 소주 세로입니다. 저희에게 이 브랜드 컨설팅 신제품 브랜드 컨설팅 과업이 주어졌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MZ세대 소비자가 어떤 순간에 소주를 접하고 어떤 순간에 우리 브랜드를 외치게 될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통 친구들은 사장님 여기 세로 한 병 주세요로 외치기 때문에 굉장히 발음하기 용이하고 술집에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워딩이어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문한 우리의 제품명이 온트레이드 업장 주인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받침이 들어가거나 자몽의 이슬, 빠삐코의 이슬처럼 된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신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첫 순간이라는 리프레시의 개념을 저희가 제품명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고객이 언제 우리 브랜드를 마주치고 언제 마시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결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객이 언제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 제품을 어떤 순간에 활용하게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F&B 마케팅의 지금 핵심인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내일 인사이트 플래닝팀 김보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ss Kim. 김보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현수 산업지원팀장님, 권유진 비건진흥원 대표님, 그리고 김보름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션 1을 진행을 했고요. 세션 2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자리에 놓여 있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도 더보기란에 서명란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식 음료 시장에서의 아세안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중웬 레전드 그룹의 유창묵 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중엔 레전드 그룹 한국지사 대표 유창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 속의 베트남 커피와 중엔 레전드 그룹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대표 브랜드인 G7 커피의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계 속의 베트남 커피와 중엔 레전드 커피가 베트남 커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약 1850년에 베트남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172년이 지난 지금 커피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농수산물입니다. 베트남은 커피 생산량에서 전 세계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로부스타 원두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음료 하나인 베트남 아이스 연유 커피 카페스어다를 대표하는 베트남 커피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The Culinary Map of the World라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세계 커피 메뉴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퀄리티 순으로는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중엔 레전드 그룹은 1996년 6월 당내부 회장님에 대해서 설립되었고,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닌 인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중엔 레전드 그룹은 나를 깨우는 에너지 커피를 통해 첫 번째 인류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두 번째 훌륭한 삶의 가치의 체계를 따르며, 세 번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엔 레전드 그룹은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커피를 제공한다는 사명 아래 중엔 레전드 카페, 중엔 이 카페 두 가지 카페 비즈니스와 G7 중엔 레전드 커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장표인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두 개 카페 브랜드 두 가지, 그리고 오른쪽에 세 가지의 커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커피 문화의 전통을 이끄는 중엔 커피는 베트남에서 넘버원 로스팅 원두 커피 브랜드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G7 커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탑3에 선정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탑13, 그리고 또 한국 온라인 마켓에서는 탑5에 들어갈 만큼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출시된 중엔 레전드 브랜드, 이 브랜드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서 인스턴트 커피부터 캡슐, 홀빈 커피 제품군까지 커피의 모든 라인업을 갖추고 삶에 변화시키는 에너지 커피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시다시피 중엔 레전드 그룹 카페 비즈니스를 통해서 3대 커피 문명을 재해석한 독특한 그런 컨셉도 구현하고 있고요. 중동 오토만 커피 문화, 또 그 로만 커피 문화, 베트남 티엔 커피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피 메뉴의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토만 커피, 그다음에 로만 커피, 베트남 티엔 커피 문화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베트남 있는 중엔 레전드 그룹의 커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대형 규모의 프리미엄 중엔 레전드 카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스어다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 개발을 위한 서적등을 비차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레전드 이 카페는 소형 사이즈의 테이크아웃에 초점을 맞춘 카페입니다. 다양한 메뉴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손쉬운 커피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엔 레전드 그룹은 여기 보이시는 분이 저희 당내부 회장님인데 다양한 국제 인사에 참가해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경제상에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립자인 당내부 회장의 다양한 인터뷰가 로이터 통신, 포브스,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 저명한 매체에 실려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 3월에는 신라 호텔에서 한국 지사 오프닝이 있었고요. 이를 관련 매체에서 다양한 어떤 기사를 소개해서 베트남의 커피 강국이자 중엔 레전드 그룹이 커피 산업을 선도하는 모습을 알리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G7 커피가 어떻게 세계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그 성공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내부 회장님은 베트남 커피 산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왜 베트남 커피가 세계 커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커피가 가치가 낮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더욱이 커피콩 하나 나지 않는 스위스나 이탈리아, 미국 등의 커피 브랜드는 왜 성공하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가능성을 느낀 당내부 회장은 베트남 브랜드를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시키리라 외치면서 중엔 커피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렸다시피 G7 커피 브랜드를 2003년에 공식으로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G7 커피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베트남 커피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고 세계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G7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브랜드는 G7 국가로 알려진 선진국의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탄생한 것입니다. 2003년 출시 직후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 통일궁에서 열린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세계 1위 커피 브랜드를 누르고 89%의 참가자들이 G7을 선택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유명 조사기관 칸타 에이시넬슨 조사에 따르면 G7 3위한 브랜드가 그 베트남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G7 커피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시장에서는 알리바바 타오바오 또는 티몰, JD 등 유명 이커머스몰과 1000여 개에 넘는 오프라인 스토어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 랭킹 조사 기관인 CHN에 따르면 유일하게 G7 커피가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미국 그리고 또 일본 등의 커피 브랜드를 앞지르며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에서도 G7 커피는 주요 유통사인 코스트코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과하고 인기를 끌며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에서도 약 한 2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요 유통사인 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입점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7 커피는 보시다시피 미국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리,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다양한 박람회에서 베트남 외구 대사로부터 활약하는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여기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각지 커피 전문가들로부터 G7 커피에 대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G7 커피가 전 세계로 성공적으로 거두는 데 대한 주요 요인을 한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큰 사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 G7 커피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꿈과 사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입니다. G7은 전 세계 소비자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와 선호가 반영되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원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G7 커피는 세계의 최고 로부스타 원두를 완벽하게 활용해서 최상의 품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는 전문 기술과 인력입니다.
G7 커피는 독특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며 커피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탁월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사회적인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인데요. G7 커피는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G7 커피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7 커피는 한국과 아세안 농업에 귀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브랜드 개념을 도입해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상에서도 다양한 커피 관련 컨텐츠 또 그리고 브랜드 비전을 함께하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시아 각 나라별의 주요한 명절이나 시즌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국에서도 G7 커피 쭝원 레전드 그룹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아래 같이 세 가지 주요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커피에 대한 포지셔닝에 맞춰서 크리에이티브한 브랜드 필름을 제작해가지고 적절한 미디어 매체에 효율적으로 노출시키며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브랜드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샘플링,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브랜드 빌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며 나를 깨우는 에너지 커피인 G7의 시작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Ryu. 류 디렉터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는 수탄토 하르토노 님이십니다. PT 인도라사 우따마 기업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빈 여러분, 한 아세안센터 사무총장님, 김혜용 사무총장님, 이외 모든 아세안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탄토 하르토노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 수출을 위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푸드 식품 대전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이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이런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해왔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식약처의 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시장 동향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올바른 시장과 제품을 타겟팅했습니다. 그런 다음 생산시설과 생산 능력을 저희가 증대시켰고요.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봤고, 또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했던 부분이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한 50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긴 하지만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일정이라든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 저희는 한국 식약처의 규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도네시아와 다르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식품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식품 제조 기업으로서 한국의 그 규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식약처 웹사이트에 가서 그 규정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그리고 라벨링에까지 다양한 한국의 그 기준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동향을 조사했는데요. 저희에게 있어서 한국은 주요 시장입니다. 또 한국 시장에는 한국 국민들, 한국 소비자들이 있죠. 저희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가장 쉽게 한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 인도네시아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market study.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조사를 했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말 많은 그런 한국 시장이 36,000개 시장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 시장의 위치와 그 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맞는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상품을 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쉽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파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조사를 해봤고 또 기회와 다양한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생산 시설과 생산 역량을 설정을 했고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저희는 한국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저희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한국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유니폼을 입고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벗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음식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 있다거나 하면 한국에 수출할 때 그게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부터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권 선생님, 김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좀 더 이제 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비건 협회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한국 비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이신 그런 발표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인도네시아 분들이 좋아하는 한국인의 맛이 또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불닭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인도네시아의 맛을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수차례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인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로 인해서 식약처에서 거부를 당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예상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시나리오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저희 타겟에 맞게 미리 모든 리스크와 가능성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는 우리 파트너를 만나서 이 바이어와 함께 만나서 협의를 했죠. 이렇게 파트너를 찾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저희는 매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그런 식품 트렌드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비건에 대한 그런 발표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 파트너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교두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시장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을 한국에서 출시를 했고요. 우리 제품 카사바치프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이런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제품을 좋아해 주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저희 기업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였고요.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or share. 감사합니다. 스타토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쿤 브러더 산주얀 버하드의 마케팅 개발 매니저님이신 티안 혹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센터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 마트레이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저희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먼저 회사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연혁,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출 비즈니스 중점적인 전략, 또 한국 기업과의 첫 비즈니스 경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시장에서의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프라인 시장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또 소셜미디어에서의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이비스콧 그리고 마스코키스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194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OEM 생산자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위한 OEM 생산 업체였지만 저희는 중소 비스킷 제조 업체이고 무아 조호르 말레이시아 출신입니다. 2023년에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2014년에 수출을 개시한 이래 50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저희의 홈페이지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비스킷이나 아니면 쿤브라더의 그 기업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다양한 계정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수출 비즈니스 중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는 물론 다양한 전략들이 있지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전략은 바로 수출 중심 전략입니다. 특별히 이런 전시회나 무역 전시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서울 식품 호텔 전시회, 아누가, 타이펙스, FHA, CR 인터푸드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서 파트너를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과 또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트레이드나 HDC나 MBG와 같은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트레이드의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누가도 그렇고요. 또 비하스라는 쇼에도 참여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업체하고 협업을 했던 첫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CR 인터푸드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게 된 파트너하고 첫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에게는 사실은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게 되었죠. 우편에 이렇게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로고 때문에 저희의 첫 번째 주문이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디자이너들이 패키징을 만들 때는 좀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멋지지 않았던 거죠. 이 로고 때문에 한국에서의 첫 받았던 그 물량이 취소가 됐습니다. 한국의 유통업체는 저희한테 많은 것들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디자인 관련해서 또는 어떤 영양적인 정보나 라벨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실패를 한 사례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에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로고를 만들지 마세요. 그 후에 저희 제품을 다시 만들 때 있어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로고를 패키징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할 때에도 한국 시장 아니어도 다른 시장에서도 이러한 로고를 회피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한 사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서울 식품 그리고 호텔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던 거죠. 2017년에 당시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은 2개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이 좋았던 거죠. 당시에 첫 저희 유통업체를 다시 만나게 된 거고요. 춘하 기업이고 그래서 이 파트너와 함께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많이 저희 스스로도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나 저희의 어떤 설비, 유연성 이런 모든 부문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표준, 한국의 기준은 전 세계적인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저희의 제품을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첫 유통업체와 비즈니스를 개시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쇼에서 처음 만나고 2주 만에 비즈니스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아시안 기업들 중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세미나나 이러한 서울 식품 호텔 박람회 같은 곳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산타도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공에는
당연히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백화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 말레이시아 커플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있는데 이 커플이 저희의 이 마마스 쿠키를 홍보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제품은 한 번씩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분은 홍 셰프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로 저희 한국 파트너사는 당연히 물량을 늘렸습니다. 당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는 항상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저희의 생산 물량에 대한 예상을 하고 예측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TV에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쯤에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제 부스로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띠아님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세션 2에 참여해주신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디스커션과 질의응답 시간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Q&A 세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조슈아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아세안 센터의 트레이드 유닛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의응답 플러스 패널 디스커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명의 발표자분들께 훌륭한 발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세안 무역 전시회 참여자분들 그리고 온라인 참여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패널 디스커션과 Q&A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는 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싱글 그리고 듀얼 인컴 소득 가정에 집중하라. 그리고 저당 저탄수화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권 대표님께서는 한국 비건식품의 현재와 미래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파트너를 잘 찾고 그리고 한국의 비건 인증을 받은 재료를 수출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보람 매니저님께서는 언제 우리 제품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류 대표님께서는 아세안 사례 공유에서 베트남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탄토, 하루톤토, 인도네시아, PT, 우타나 회사에서는 한국 상황을 잘 분석하라는 말씀해 주셨고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티안혹 님께서는 한국의 로고를 잘 파악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모든 참여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자 여러분 발표라든지 또 어떤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심
대표님께 심 팀장님께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당, 저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들도 아세안 시장에서도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저당이나 저염 그리고 비건 같은 식품들이 당연히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국내산 제품뿐만이 아니고 수입 제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조건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학회에서 발표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산이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국내산은 안전하다는 거를 5점 만점 중에 4점을 줬는데 수입 제품은 2.7점인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염이나 저당 그리고 비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보다는 그 건강이나 다른 뭔가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일 텐데요. 그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런 제품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된다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에 도입을 할 때 국내 파트너들과 협업을 잘해서 제품도 개발을 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사례들도 보면은 국내 기업들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파트너와 잘 협업을 해서 그 분명히 그런 타겟 고객층을 공략을 할 때 안전성도 담보를 하고 마케팅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kay, thank you, Mr. Shi.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안전성이겠네요. 그럼 다음은 권유진 대표님께 한국비건진흥원의 권유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세안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건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비건 인증이라는 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 인증이 아닌 그 민간 인증 기관에서 인증하는 거라는 거를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건 인증 절차 그것이 뭐 나라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비건진흥원의 그 인증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청인이 신청서와 그 심사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먼저 그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 동물성 유전자 검사와 그리고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해드리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증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3년 기간을 두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갱신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인증 기준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가공 그 보조제 그리고 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동물성 식품 동물성 원료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동물 유래 성분도 절대 허용되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 논비건 제품과 절대 교차 오염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사실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지도 잘 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청서를 받아서 딱 그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분들께서 비건 인증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막상 이제 비건 인증 심사를 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좀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하시면 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Okay, thank you, Miss Kwan. 권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김보름 매니저님, 발표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식품, MZ 세대를 위한 식품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관련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아세안 식품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가장 좋겠지만 그건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 제품의 타깃으로 하는 그 타깃들의 연령이나 아니면 제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제품이 어떤 시장에서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가 좀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가령 당연히 초콜릿이나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상적인 접점을 넓힐 수 있는 편의점이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주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소스류라던가 혹은 뭐 요리를 해 먹어야 하는 그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입점이 훨씬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선 백화점 후 편의점으로 투웨이 유통 전략을 쓰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유통 채널 전략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가령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가 이제 성수동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나 팝업 스토어를 연다거나 혹은 지그재그나 번개장터 같은 굉장히 스타트업스러운 MZ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여의도 더현대나 뭐 판교 같은 그런 전통 백화점에 다시 입점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이 유통처를 좀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Okay, thank you, Miss Kim.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창욱 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G7 커피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충웬 레전드 그룹에서 한국에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한국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 G7 그 성공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는 소비자들의 일단 베트남 커피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의 이런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소비자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G7 커피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저희 제품을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먼저 맛보도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쿠팡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쿠팡은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3만 개 이상의 제품 리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고 맛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고객의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들께서는 유튜브에서 600만 회 이상 저희 광고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막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소비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잘 할 수 있도록 행운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스탄토 하르토님, PT 인도사 우타마에서 오셨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객을 만나고 또 주문을 접수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맨 처음 저희가 그 식약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런 다음에야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수출을 했을 때 저희가 제품을 보냈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 제품이 거부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부당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손실은 한 $10,000 정도 보겠구나.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직면하자, 받아들이자라고 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꿈을 꿨어요. 저희가 한국에 수출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 외 50개국에 더 수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꿈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e actually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도 TN님께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 김님께서 질문을 온라인으로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그 말씀해주신 왜 그 디자인이 거부가 되었는지, 왜 한국 당국에서 그 로고를 거절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슈아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로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로고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어떤 신뢰감 있는 기관에서도 인증을 한 로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햇섭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인증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저희 디자이너도 역시 저희 패키징을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로고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한국으로의 수출권이 취소가 될 거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저희의 내부 디자이너들이 그 로고를 디자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 이 로고를, 이 디자인을 이제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식약처는 그 어떤 로고도 다시 말해서 인증되지 않은 그 어떤 기관도 인증하지 않은 로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먼저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패널 분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질문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모든 분들에게 가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캐슈 쿠키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데요. 피넛 쿠키와 유사하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기업인데 유통기한을 굉장히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첨가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유통기한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쿠키뿐만 아니라 소비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통기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통기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너무 짧으면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유통기한이 높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나서 실험실로 보내서 유통기한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외에도 독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한국식약처에 의해서 거절당했을 경우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R&D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쿠키의 유통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존제 같은 것들을 넣으시나요? 전혀 어떤 기타 보존제나 첨가제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한 수개월 동안 어쨌든 유통기한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네, 티엔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의무적인 라벨링 요건이 있나요? 한국의 식약처를 통과하기 위한 의무적인 라벨링 관련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런 인증 관련해서 그러한 요건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질문은 수탄토님께 하신 거 맞습니까? 사실은 한국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시든지 앞서서 나왔던 그 기준 규격 관련해서도 그 푸드 코드를 보면은 사실 어떠한 그 제품 유형별로 제과다 제빵이다 유형별로 어떠한 첨가물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통기한 설정 기준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푸드 코드를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식품 공전이라고 부르는데 푸드 코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시 관련한 거 라벨링 관련한 기준은 국내에서 한국에서 다양한 법에 원래 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표시 기준에 그러니까 식품 표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무슨 라벨링은 아까 전에 로고 관련한 것도 어떤 로고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시할 때 그 향료만 첨가했을 때는 무슨 향이라고 써야지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향 우유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그 디테일에 대한 것들이 다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가 레이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과 관련한 그런 규정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포장과 관련해서 그 레이블링 질문을 하신 것이죠. 포장에서 레이블을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먼저 영어로 다 패키징을 하죠. 그것과 관련한 모든 그런 정보들이 패키징에 표시가 될 텐데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 정보가 정확히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포장에 있는 정보가 한국어로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주문을 받았을 때 사실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진행을 하기 전에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이나 또는 한국 전문가로부터 또는 수입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런 자문을 관계자로부터 받아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먼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국의 식음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Q&A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슈아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로써 오늘 한 아세안 F&B 역량 강화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사자분들 그리고 대면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라인 참석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